남부의 노예들이 투표권을 얻은 건가요? 그걸 얻었죠. 아,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거기서 그러면 누구한테 이 투표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카펫베거라든가 스켈러웨그라고 하는 이 신조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카펫베거라는 거는 백을 만들어서 남부 쪽에 표를 이렇게 쓸어 간다.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스켈러웨그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연방 편입을 지지하면서 이제 남쪽과는 다른 연방에 좀 지지하는 유의 사람들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연방편에 선다고요? 그러면 네. 남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반역자예요. 그들이 뭔가 이 연방 정부의 입장을 지지를 하고 공화당의 입지를 지지하는 이제 세력이 되는 거죠, 남부에서. 그러니까 진짜 남부인들 입장에서는 북부에서 내려온 저놈들과 남부 변절자 놈들이 우리의 권리마저도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더 기분 발생하는 나쁜 거는 흑인이 이제 우리의 권리를 가져가면 최고로 기분 나쁘게 되는 거죠. 전쟁은 끝났어요. 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흑인들이 굉장히 중심에 섰고 네. 남부의 백인들은 굉장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공지에 몰린 거죠. 네. 공지에 몰린 상황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권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권법을 통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민권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민권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속지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한테 미국의 시민권을 주겠다. 아니면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여기서 지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속지주의는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을 얻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속인주의. 아니죠. 속인주지요, 우리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속인주의예요? 그건 나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족에 대한 이게 강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회 자체가 지금 우리도 속지주의 성향으로 바뀌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속지주의로 바로 가진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되게 한국 사회가 좀 어려운 게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도 사실은 한국 국적 따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렵대요.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내가 47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나도 이 시험 보면 한국 사람 못 될 것 같아. 제 학생의 90%가 외국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수업 좀 늦게 들어갑니다. 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거주하는 기간을 비자 연장을 하거나 아니 등록증을 바꾸거나 뭐 이럴 때.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저는 또 크게 변할 텐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주의로 가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국의 속지주의가 예전에는 그냥 진짜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해방을 하고 그 후속 과정에서 흑인들을 어떻게 시민으로 편입할 것인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논의 속에서 나왔다라는 게 사실 그건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866년에 민권법이 통과되는데 사실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왜요? 이거 안 된다. 근데 남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민주당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딱 행사를 했는데 공화당이 또 이제 강경파들이 부글부글한 거죠. 뭐야? 다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렇게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 자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3조만 저희가 이제 전쟁 기간 동안 통과됐는데 14조하고 15조가 통과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긴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노예제도라는 제도는 없다. 미국에는 더 이상. 이걸 선언을 한 거면 14조에서는 미국 시민의 특권을 축소할 수 없다.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뭐 특권을 축소하거나 거기다 뭘 넣느냐면 또 선거권을 만약에 어떤 주에서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특정한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제한하면 하원 의원 수를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14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남부 정신을 따르는 자는 공직이 불가하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14조고. 그러고 나서 이제 15조까지 가면 이제 15조에서는 아예 이제 투표권,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투표권과 재산 소유권과 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 14, 15조를 남부의 각 주에서 비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비준이 될 때 이 연방으로 완벽하게 편입된 걸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죠. 일단 이 남부 쪽에다 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상할 거냐? 이게 셔먼 장군이 바다로의 행군을 갈 때 흑인들한테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 야전 명령 15호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막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흑인들한테 광범위한 그런 이제 지지를 받게 되죠. 아, 북부가 통일하면 우리는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받게 될 거야. 그렇죠. 40에이커면 엄청난 크기 아니에요? 그렇죠. 40에이커가 한 5만 평? 그죠. 5만 평이요? 미국이 땅이 넓긴 넓구나. 40에이커를 줘도요. 그걸 한 가족이 다 개간을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노새가 불쌍하네. 40에이커에 노새 한 마리만 주면. 그리고 저기는 1만 명이잖아요. 앞으로 400만 명한테 저걸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병사들한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셔먼이 처음에 했지만 이게 나중에 다 백지화돼요. 어떤 일로. 맞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많이 주면 다른 가난한 남부 백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난리 나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문제는 이제 흑인들한테 제대로 된 경제적인 거를 보장을 못 해주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또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프리맨스 뷰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은행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프리맨스 뱅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뱅크에서 또 예금을 받아가지고 특별 예금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1874년에 이 뱅크가 문을 닫아요. 망해요? 이게 70년대 가가지고 전후 굉장히 경제 공황 같은 게 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망해가지고 문을 닫는데 거기서 흑인들이 맡긴 돈이 한 300만 달러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300만 달러면 제가 생각에 엄청난 돈인데 엄청나죠. 연방정부에서 노력은 하는데 과연 흑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독립이 돼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었느냐에는 아직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자, 흑인들이요. 네. 자유는 일단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밥 먹여줍니까? 자유가 나를 살게 만들어줍니까? 돈이 있어야 그건 됩니다. 아닙니다.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나 싶어서 저금도 좀 했더니 자유경제의 매콤한 맛까지 봤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초토화된 남부 경제 이거 어떻게 재건했습니까? 남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 모순이 여기서 막 드러나게 되는데 전쟁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농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산 수단도 다 가지고 있고 노예까지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해결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노예들이 자유민이 됐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전같이 강제로는 안 되니까 월급 주겠죠. 임금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있는 게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장과 달리 수입, 캐시플로우가 일정하게 생기지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해야지만 그때 돈이 반짝 생겼다가 하는 거니까 이 남부의 이런 지주들이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매주 매달 돈을 주면서 임금 고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해방된 흑인들과 타협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은 소작인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꼬박꼬박 주고 월급 줄 수는 없는데 일단 좀 일 좀 해줘. 그러면은 우리 이거 수확할 때 너랑 나랑 몇 대 몇으로 갈라먹자. 쉐어하기로? 그래서 이거 쉐어크래프팅 소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너무나 익숙하게 보던 모습이죠. 이게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소작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무렵 때까지 20세기 초중반까지도 남부 경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소작농이라는 게 무작정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쉐어하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아득바득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자영농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1880년 정도가 되면은 한 전후 한 15년 정도가 지나면은 노예 출신 흑인 가구들 중에서 한 25%는 그래도 조금 땅을 사서 자영농으로 변화는 됐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길이 열려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길은 열려 있었는데 이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도 그렇게 자유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 위치에서 정말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자본가로 간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쟁 끝나고 사실 이제 공화당 급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냐면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려고 했죠. 토지 개혁을 뭐 급진적으로 네,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입법이 안 되는 거야.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어. 워낙 반발이 심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참 난감합니다. 왜냐? 북부 의도대로 뭔가 흘러가긴 한 것 같은데 남부의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짜증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흑인들은 아니 자유라고 해서 자유를 얻었더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링컨 암살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요? 네. 이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경한 안하고 뭐 남부 쪽을 그래도 좀 봐줘야 된다. 이걸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안하고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링컨의 안이 좀 위치하고 있었는데 링컨이 죽고 나니까 가운데가 없어진 거예요. 또는 양쪽이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이에서 뭔가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66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에서 공화당 급진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수인가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대통령 탄핵선에다가 네, 네.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선까지 거의 이거를 지금 이제 차지한 상황에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전쟁부 장관을 경질을 하려고 합니다.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부 장관인데 이 전쟁부 장관은 굉장히 급진 공화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급진 공화파들이 뭐야? 우리 지금 지지자를 치려고 해? 하면서 이제 거꾸로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이게 관직 보유법 또는 임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퇴진을 못 시키게. 그렇죠. 그 한번 임기, 이제 임기 기간 동안에. 그렇죠. 네. 아주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 임기를 지켜줘야 보장해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 때문인데 아니 뭐 나중에 그게 하나의 이 관례가 된 건지 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관들의 임기가 되게 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잖아. 그럼 거의 4년 갑니다, 아, 같이.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8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4년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아주 큰 잘못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대통령이 해고하는 걸 막아보니까 대통령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한 내가 하고 7년 싶은 걸 있는데.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걸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예 이제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들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딱 했는데 하원에서 통과가 돼요. 그럼 이제 하원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상원으로 간 거죠. 상원에서도 통과 다 될 거라고 했는데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부결이 됩니다. 우와. 탄핵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힘을 못 쓰죠. 내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돼서 나는 나가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지금 앤드루 존슨을 지지했던 정치인들도 이렇게 되면 앤드루 존슨 쪽에 안 씁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데 뭐. 와, 이러면 당연히 중도파들은 힘을 못 쓰고 강경파들의 힘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강한 쪽의 힘이 더 강해질 텐데 이러면 당연히 민심은 흉흉해지죠. 그렇죠.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느 쪽에서 터지죠?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흑인에 대한 테러로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쿠클럭스 클랜, KKK단이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강경파가 너무 이쪽을 밀어주니까 이쪽에 대한 테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흑인 쪽을 옹호하는 강경파들이 막 정치 권력을 잡고 득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남부는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폭력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 핵심에는 과거 남부 군인 출신들의 인사들이 단죄받지 못하고 귀향한 사람들이 또 주도해서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에서도 보면 정규전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좀 적다가 압도적인 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남부에 게릴라 조직이나 비정규적인 테러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생겨난 것처럼 압도적인 힘 차이가 나니까 이런 조직들이 활개를 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KKK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1866년 테네시주에서 남부군의 재향 뭐 사격 클럽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사실 남북 전쟁 훨씬 이전부터 비슷한 조직은 있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노예들을 다루는데 왜 남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제 북부 출신들이 남부에 와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부의 자유 흑인이 남부로 넘어와서 이제 계몽 활동처럼? 계몽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려고도 했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전쟁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KKK 하면 왜 하얀색 두건 저렇게 삼각형 네네네. 두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때는 처음에는 시작이 뭐냐면 밀가루 포대였어요. 조그만 밀가루 포대를 써서 그냥 구멍만 뚫어 넣는 그런 거에 시작했다가 이게 나중에 KKK가 조직이 되면서 저런 형태의 두건으로 정립이 된 거고 그 이전부터 급진주의자나 아니면 저 연방주의자 혹은 자유 흑인들한테 테러를 하는 행위가 남북 전쟁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사실. 지들이 부끄러운 짓 하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필로우 학살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포레스트. 네. 나중에 여기 최고 수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필로 학살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 그 성향을 알 수 있네요. 아. 중요한 건 이 남부 사람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게 뭐냐면 계속 말씀하셨지만 흑인들한테 참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죠. 예,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나 아니면 이제 정치 집회할 때 딱 보고 있어요. 동네에서 몰래 보고 그러니까 있다가 그때는 두건 벗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행세하고. 근데 저놈들이 저기 참가했었지 두고 보자. 그날 밤에 이제 집에다 불 지르고 동물 시체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흑인이 투표하는 걸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흑인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지금 400만인데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표함으로써 본인들하고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 되든 뭐 지사가 되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테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테러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 무렵부터 미국이 이 반테러 조직법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강력하게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 KKK의 세력이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KKK의 세력이 보통 이렇게 계속 하얀 곡선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군사적 진압을 할 때 조금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다음에 그 주의 주지사가 또 바뀌고 뭐 어떤 성향의 주지사가 나오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플락세이션이 커요. 또 하나 이게 나중에 KKK가 어떻게 되면 이게 연방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FBI가 수사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잡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그다음에 군인, 그다음에 의사나 심지어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런 멤버들이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결코 KKK를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발언의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남북 내전, 남북 전쟁을 배우고 나니까 남부 백인들의 이때 당시의 마인드, 전쟁을 지고 나서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됐고 노예였던 흑인들이 올라서는데 오히려 북부의 사람들 혹은 남부의 흑인들이 그리고 변절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우리는 재산을 다 뺏기고 이랬을 때의 남부 백인들이 어떤 투쟁심 그리고 적개심을 가졌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왜곡된 조직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애초에 초심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왜곡이 돼요. 그다음에 더 극단주의로 가고 지금 KKK 조직은 FBI 주요 감시 대상인데 두 가지 세력하고 계속 연결해요. 첫 번째 아나키스트적인 연방 정부를 부정하는 민병대 조직. 아 연방의 반대. 네, 그러니까 밀리시아라고 하는 이른바 남부 밀리시아라고 하는. 두 번째는 네오나치하고 자꾸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종의 백인 우월주의로 굉장히 변질되고 있는 거죠. 반이민주의자.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그 아까 얘기한 미국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연방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이 미국 이것과 완전 정반대되는. 자 남부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장처럼 흐느적거리는 앤드류 존슨. 이젠 안 됩니다. 진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50. 그랜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강력한 분이 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좀 뭔가 바뀌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앤드류 존슨은 탄핵 겨우 면하고 이거 뭔가 좀 바뀌어야 돼라고 해서 찾다가 모두에게 괜찮을 것 같이 딱 꼽힌 인물이 그랜트입니다. 아무래도 장군으로서 전시의 그렇죠. 리더십을 확실히 입증을 했고 급진파들 입장에서도 그래 그랜트 같이 이렇게 무자비한 강고이라면은 그렇죠. 우리 흑인 인권 문제들도 그렇죠. 확확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남부 반면 쪽에서도. 남부에서도 그랜트 그래 의리의 장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리 심하게 하겠나. 두루두루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그랜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보통 그런 기대를 갖고 대통령을 뽑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사실 그 이상이거든요. 어떤 한 직능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 나름의 역시 고도의 능력을 장기간 연마해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는데 그랜트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확실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딱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랜트가 군인으로서의 자질에 비해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겔이 낫지 않아? 그건 왜 모르겠는데. 이러세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랜트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은 많이 합니다. 일단 뭐 그래 나를 그렇게 신임해 주신 대통령님의 유지도 있고 하니 내 흑인 인권은 끝까지 잘 지켜주겠다 하면서 수정헌법 15조가 통과된 것도 이 그랜트 대통령 시절입니다. 뭐 그런 KKK도 쪽에서 완전히 하고 무력으로. 예.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이때 생깁니다. 왜 생기냐? 바로 KKK를 그렇죠. 때려잡기 위해서. 넌 그래도 되게 실망하게 할 줄 알았더니 잘했네. 이런 것만 보면 그랜트가 좋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술 마셔요? 측근 관리가 안 됐어요. 그게 문제죠. 사람 잘 못 써. 정치판에서 있어 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정치판에서 달코 다른 말 잘하는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이 당시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경제 대붐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전쟁 이후에 전쟁 특수가 생겨나고 많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났으니까 거기서 넘쳐나는 돈을 갖고 이제 각종 재건 사업이 빗발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 이권이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까? 눈먼 돈 찾는 그렇죠. 파리들이 꼬이는 거예요. 이 눈먼 돈에 그냥 수많은 정치가들이 결탁을 해갖고 뭐 이권 막 얹어주고 하면서 각종 부정부패가 벌어지는데 당연히 공화당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날뛰었어요. 그랜트의 측근들도 이런 범죄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부정부패들. 근데 그랜트가 그런 걸 걔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그냥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스캔들에 여러 차례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전후 대호황의 이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국 경제에는 숲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전시에 뿌린 지폐, 그린백이 있었습니다. 채권 사세요. 네, 이 그린백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그린백은 임시적인 조치니까 다시 회수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우리 금은본위제를 다시 정화로 돌아가야 된다. 그랜트가 맞는 말 같네요. 이제 전쟁을 그런 쪽에서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버블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버블은 언제 터집니까? 각종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재정 긴축이 이런 되면. 뭔가 긴축을 하고 하게 되면 갑자기 뻥 터지게 되죠. 이 문제가 그랜트 임기 중에 터집니다.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873년 그레이트 패닉이 여기서 벌어져요. 물론 자본주의라는 게 항상 호황과 불황은 계속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골짜기가 있으면 마루가 있고 마루와 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진짜 처참할 정도의 세계 대공황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미국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유럽도 문제가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 꽤 길게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는 이 금융과 자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랜트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죠. 민심이 떠나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 저 깨끗한 줄 알았던 그랜트 주변인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놈들 천지였단 말이 아닙니까? 그 배신감이 2배, 3배가 되는 거죠.
사실 남북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두 명이 그랜트랑 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군사사학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리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랜트를 좀 군사적으로 저평가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영향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그게 조금 실망스럽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했던 군사적인 어떤 업적까지도 약간 폄하한 거다. 폄하되고 과소평가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나중에 봤을 때 평가와 인기가 가장 낮은 쪽의 하나가 사실은 그랜트 대통령이에요. 재선까지 됐는데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면은 아니, 그럼요. 이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하고 부패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정권 평가의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말아먹었으니 네. 그랜트의 평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로 욕할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잘 뭉칩니다. 봐봐요. 흑인 얘기, 남부 북부 얘기 조용해지고 그랜트 욕하는 얘기를 뭉치고 있잖아요. 뭔가 타협이 지금 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일어납니다. 1876년 대선. 근데 대선 직전의 상황을 보면 그랜트 정부의 인기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고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남부에서 남부 백인들이 뭔가 권력을 회복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선거권을 회복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KKK단이 준동을 해가지고 흑인들 선거 못하게 하면서 그 남부 권력을 차차 백인들이 이제 쥐게 되는 거예요. 애매하네. 뭐가 달라졌는데 백인들이. 백인들이 주의 법을 만들고 주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형태의 이제 정부를 만든 거죠. 야, 썩어도 준치라고. 네. 그래도 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잘하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살살 바꾸는 뭔가를 거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군요. 게다가 그랜트는 이제 온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제어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수정헌법 15조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되게 어떻게 보면 흑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흑인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생해라. 그렇죠.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북부인 자체가 맞아요. 남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어져요. 먹고 살기 바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 저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흑인들이 네. 당해도 뭐 그거 내일 아니잖아. 뭐 남부 백인은 또 먹고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관심이 남부보다는 이제 서부로만 가죠. 그렇죠. 예. 그랜트 스스로가 이제는 그 남부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한 그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 자체를 되게 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부 백인이 원했던 거는 이 재건 체제가 무너지길 원했는데 사실 이미 그랜트 집권 말기에 재건 체제가 다 거의 무너져 갔던 그런 상황이고 남부 연합주 중에서 7개 주가 이미 지금 민주당 성향의 이제 주가 된 거죠. 아하. 그런 상황에서 그랜트는 뭘 하고 싶었냐면 삼선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런. 근데 옆에서 다 뜯어 말리죠. 무조건 진다. 각하 그냥 사과 주스나 드시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은 어떻게 구도가 되냐면 헤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왔고 틸던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허. 일반 투표에서는 거의 민주당의 틸던 후보가 한 30만 표 정도로 앞섰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승리가 결정되는 거 아니죠, 미국에서. 네. 대의원, 선거인단. 선거인단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거인단을 딱 보니까 남부가 이긴 것 같은데 문제는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오리건 주 4개 중에서 투표 결과를 놓고 이제 논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흑인들 못하게 했다 아니면 뭐 개표가 이상하다 뭐 등등등등 막 논란이 엄청 일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4개 주 중에서 3개 주에서 헤이즈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선거 결과가 역전됩니다. 뒤바뀐다. 뒤바뀝니다. 공화당 후보가 되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가 헌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해야 돼? 의회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특별선거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원, 상원에서 5명씩 뽑아서 10명 만들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5명 뽑아서 15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대 7로 해가지고 공화당 성향, 민주당 성향 이렇게 14명을 하고 한 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한 명의 의원이 중립적인 어떤 성향의 인물이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뭔가 또 다른 직책을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인물이 약간 공화당 성향의 인물이 돼요. 공화당 성향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딱 투표를 딱 했는데 8대 7로 공화당의 헤이즈 표를 딱 들어준 거죠. 그럼 이제 남부는 다시 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거기서 남부가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사실 그 특별위원 선거위원회에서 타협을 했거든. 이제 공화당에서 야 대통령을 시켜줘. 대신에 우리가 너희한테 선물 몇 가지 줄게. 뭐 줄게? 어떤 선물 줄까요? 일단 재건 체제를 끝내주겠다. 제일 중요한 거 군대 빼겠다. 군인 철수. 연방군 조정을 빼겠다. 끝내겠다. 당시에 이제 세계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랑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여전히 연방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철수를 시키게 되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재건이 막을 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헤이즈가 대통령 되는 과정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을 했잖아요. 그 타협을 가지고 우리가 1877년 타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타협은 문건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밀실 회의 뭐 이런 네, 느낌. 밀실의식으로 컴프로마이즈를 했다. 근데 이렇게 된 이게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틸던이 만약에 표결에서 이겨서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화당 정부가 거의 뭐 20년을 지금 장악을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지금 관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좀 기초부터 좀 바꿔보자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도 있냐면 네. 사실 투표 결과가 공화당 입장에서 좀 놀라운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워낙 민심이 약진했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3분의 1을 대부분을 장악할 차지했다는데. 정도로 엄청난 기세를 장악을 했었는데 이 대선 결과를 보니까 5대 5인데. 졌잖아요, 실제로. 졌어요. 게다가 그랜트도 사실 어떻게 됐냐면 흑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재건 과정을 거치면서 공화당 스스로가 입지를 사실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한 건데 이 네네. 타협이 사실은 너무나 큰 그렇죠. 문제를 맞습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이 타협에서 핵심이 그냥 군정 끝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부의 각 주들이 자기 주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건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사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 권한을 뺏어버렸었거든요.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링컨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 너희들 각자의 것들 이제 안 돼. 우린 하나여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타협은 니들 법은 니들이 만들게 허락해 줄게가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미국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정신이라는 거는 하나의 연방 정부가 있는 거지만 각 주는 또 각 주 나름대로의 자기의 독립권을 갖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일정 정도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죠. 그 두 개가 대립해서 전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하게 가자. 특히 남부 쪽에서는 우리가 이 수정헌법 13, 14, 15조에서 했던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도록 가도록 당분간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1877년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남부 주들이 니네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차별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예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흑인들의 투표권을 법안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투표권을 준다. 문자를 해독해야 준다.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수정헌법 14조 15조에 보면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으로 제한을 한다고 표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각각의 주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한한 딱 그게 아니라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한 그래서 거잖아요. 나중에 왜 시험 보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격을. 헌법에 저촉이 안 되게. 애매하게 네. 저촉되지 않게. 네. 그리고 그게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면서 이게 더 강화돼가지고 일정 정도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게 돼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공화당주, 민주당주 할 때 공화당주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그런 어떤 투표권의 제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소수 인종들한테 거의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저한테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영화가 미시시피 버닝이에요. 미시시피가 탄다? 네. 이제 흑인들에 대한 테러라든가 흑인 인권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조사하러 백인이나 아니 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이제 테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사실 남부 쪽에 보면은 흑인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따로 있고 앉는 자리 따로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버스도 흑인 타는 데 따로 백인 타는 데 따로 그다음에 심지어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 1877년의 타협으로 인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최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시 우리가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법들이 각 주마다 생기니까 차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인간은 언젠가 다시 해법을 찾기 마련이고 인류는 정반합을 통해서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링컨 대통령은 이러라고 지금 우리가 남북전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잘못된 과정을 다시 밟아서 연방이 약간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 또 정권이 탄생하겠죠? 이번엔 당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거를 계승을 합니다. 공화당의 링컨의 뜻을 그렇죠. 민주당이 계승하는군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힘이라는 게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정신을 이뤄내는 거. 1964년에 이제 민권법이 나오게 됩니다. 토대는 사실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에서 토대를 닦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고 사실 흑인 문제뿐만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원 의원할 때 케네디 루퍼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 대해서 원조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때는 인도는 사실 비동맹 국가의 리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제3세계라고 그렇죠. 불렸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인도는 거의 빨갱이하고 같아라고 하는데 케네디는 그걸 통과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인디아 같은 데를 잡아야 사실은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케네디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했고 이때가 이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캠페인도 있고 마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인권법을 하는데 죽고 나서 이제 존슨이 이거를 계승을 합니다. 존슨은 텍사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역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이라는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났고요. 그렇죠. 남부 출신인 존슨이 민권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나중에요.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국내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거든요. 가장 리버럴한. 국내적인 모든 법에서 아주 진보적인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존슨한테 왜 도대체 당신같이 진보적인 사람이 도대체 왜 베트남에 들어갔습니까? 존슨이 한 얘기가 베트남에 개입하지 않고 베트남을 그냥 포기했으면 또 다른 메카시즘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베트남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대외 정책과 이제 대내 정책에서의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걸 완성시키는데 100년도 걸렸지만 그래도 존슨 대통령이 했고 그것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이 남부에서 바뀌어버리죠. 남부의 민주당이 남부의 공화당이 돼버리고 그렇죠. 북부가 이제 민주당이 돼버리는 새로운 시대를 또 열게 되는 게 이때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계속해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풀어야 했던 두 번째 숙제 통합과 재건에 대해서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통합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재건에 있어서는 경제를 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남북 전쟁 자체가 이제 서부로 계속 팽창을 하던 과정 중에 노예제 문제가 더 이제 막 수면으로 생기면서 사실 그 갈등으로 이제 딱 터진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미국이란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면서 생긴 국가 영토나 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삶 혹은 그 문화를 통합하는 운동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운동은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더 뻗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륙 횡단철도 뭐 이런 건설이 이제는 국가 수건 사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넓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한 다음엔 또 다시 넓히고 해결하고 넓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부로 쫙 넓혀가는 과정인 거네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 터졌던 게 어떻게 보면 남북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진짜 작은 나라지만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면 정말 멀었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 생활권이라는 단어로 묶어준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이거를 어떤 일일 생활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연결하는 것이 대륙횡단철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륙횡단철도를 뚫어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는데 그 스타트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어느 노선부터 만들 것인가가 큰 논쟁이었는데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이미 남부가 반란군에 서버렸으니까 안 되는 싹 거고 북부로 갔잖아요. 기존에 북부주에 있던 노선을 연장을 해서 저쪽에 뚝 떨어진 캘리포니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로 급속히 의견이
모아졌고요. 국민 통합에 관심이 많았던 링컨이 이 연방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긴밀한 교통과 통신의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이게 철도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철도가 깔리면 전신이 연결되고 그러면 전 미국의 국토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대륙횡단 철도를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갖고 1862년 7월 1일 대륙횡단 철도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횡단 철도가 처음부터 동해안부터 다 까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미국 대륙의 중앙 정도까지는 와 있으니까 그게 네브라스카의 오마하까지 와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네브라스카부터 캘리포니아까지만 뚫으면 돼요. 근데 저기가 지금 미개척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난제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저기 뭐 중간에 사막도 있고 산맥도 있고 그쵸. 막 사막, 산맥, 뭐 대초원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개의 회사에 나눠서 발주를 합니다. 첫째로 네브라스카에서 서쪽으로 뚫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에 맡겼습니다. 이름 들어봤어. 그리고 이걸 빨리 뚫기 위해서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뚫어갖고 이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뚫어오는 걸 센트럴 퍼시픽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각종 자본을 몰아주고 연방정부에서도 야, 너네가 좀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융자 팍팍 해줄게 이런 지원법을 딱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지금 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니언 퍼시픽이 뚫어야 될 구간이 1748km였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호랑이 발톱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 돼요. 밑에 맨 밑에까지 해도 안 되죠. 베이징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네. 물론 뭐 저기는 초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구간이었고 반대로 저쪽은 세크라멘토부터 뚫기 시작해야 돼갖고 1110km 뚫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쪽이 더 코스가 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 센트럴 퍼시픽 구간들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좀 약간 난공사 구간들이 많아서 좀 짧게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딱 법이 통과된 게 남북 전쟁 도중이어서 이게 통과는 됐지만은 막상 건설하려고 보니까 노동자가 없네. 건설이 불가능한 겁니다. 노동할 만한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버려갖고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게 데리고 올 수가 없었고 또 문제가 모든 이 자재들이 다 전쟁 군수물자 만드는 데 쓰이다 보니까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저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는 레일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생산된 레일을 배로 저 남쪽 마젤란해역까지 돌아서 캘리포니아로 갖고 와야 됐으니 아르헨티나 밑으로 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때는 파나마 문화가 없으니까 네. 겁나 비효율적이다. 아니 이런 상황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중간에 엎어질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돈 대기로 한 자본가들이 일단 회사에 세웠으니까 고정비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건설 못해도 돈을 태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자본이 고갈되고 또 연방정부에서 융자 해준다고 약속했을 때 처음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 구간 몇 킬로미터를 일단 완성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융자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짧은 구간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근데 노동력도 없고 물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때 링컨이 굉장히 뒤를 많이 봐줍니다. 링컨이 여러 가지 규정을 개정을 해갖고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몇 가지 뭐 편법을 동원을 해서 전쟁 기간 동안에 회사가 안 넘어지게 많이 받쳐주고 그러다 겨우겨우 버티고서 딱 전쟁이 끝나니까 쫙 해결이 됩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니까 제대 군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다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이 야 일자리가 어딨지? 지금 이제 철도 만드는데 별 기술이 없어도 되니까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요 유니언 퍼시픽 구간에서는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전쟁 종전과 함께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때 팽창했던 공장들이 총과 대포를 못 만드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빨리 생산 시설 전환해서 이제 레일 만들고 철도 차량 만들면 되겠다 해서 금세 그쪽에 물자와 노동력 조달이 쉬워집니다. 저 유니언 퍼시픽 보셨어요, 마크? 네. 딱 부대 마크 같잖아요. 저거 캡틴 아메리카가 저 마크 아니에요? 이거 제대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노동자로서 이렇게 일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저집도 다 소속감 딱 있고 마치 전쟁하러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전투의 일과 군가 부르면서 이제 가고. 그렇지. 네. 워킹 언더 뭐 하면서 막 가는 거죠 이렇게. 딱 저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퍼시픽 구간의 건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저 구간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구간이 대초원을 지납니다. 근데 대초원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인디언, 아메리칸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철도가 일로 온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긴장합니다.
아니 백인들이 이 땅은 우리에게 양보해 준다고 했었는데 여기다 철도를 놓는단 말이야. 당연히 처음에는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여기 캘리포니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 길만 놓게 해줘.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당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이 말을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은 그걸 못 믿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계속 중간중간 습격하는 난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센트럴 퍼시픽 쪽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저기는 캘리포니아 쪽이다 보니까 저기 원래 전쟁이랑 상관없던 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절로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노동력이 계속 부족해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밀어 닥치지 않으니까 기껏해야 뭐 골드러시 때 왔던 사람들이 또 일거리 없나 해서 좀 있는 정도인데 그거 갖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 네, 그 당시 1860년대 중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말기가 되면서 아편 전쟁, 태평천국의 난 등등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해외에 이주를 하기 시작하고 캘리포니아도 유입이 됐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들도 혐오했지만은 아시안들은 더더욱 혐오했죠. 아시아인들은 그 이하의 인종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철도는 문명의 최첨단인데 어떻게 이런 건설을 갖다가 저 열등한 아시아인들이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안 썼는데 워낙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야, 지금 유니언 퍼시픽은 이제 좀 발동 걸었다. 너네 저쪽에서 오는데 여기서 공기 못 맞추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센트럴 퍼시픽이 몸이 다른 거지. 아이고, 우리도 공기 못 맞추다가 난리 나는데. 심지어 이 당시 셔먼 장군도 보고 그런 말 했어요. 셔먼 장군이 와서 시찰을 딱 하고서 뚫긴 뚫는 것 같은데 이거 저 살아있을 때 완공이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가니까 다들 그냥 이거 난리 났다 해갖고 그래서 중국인들도 한번 써보자 했는데 웬걸 중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죠, 부지런해. 일단 그 혼란기 청나라에서 그 고생하고 왔으니 그나마 이거는 좀 나은 편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또 중국도 사실 토목공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하 치수부터 해서 그러네.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그러네. 왔고 거기도 치산치수가 발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장강이나 황하에서 다 뚝 쌓고 하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황제가 궁궐 하나 지어라 그러면 막 아이고 또 막 몇만 병짜리 짓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와서 엔지니어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난공사구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저길 깎고서 저기다 이걸 놓고 하지? 우리의 공학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라고 하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이 저거 중국에서 저런 비슷한 거 해본 거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고 척척 해내는 걸 보고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미개한 아시아인들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잘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더더욱 많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시에라네바다 산맥 넘어갈 때 교량과 터널을 놓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중국인들 없었으면 안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산맥이 있습니다. 저걸 뚫러 네, 와. 저 산을 저렇게 깎고 해서 뭐 하는 돌산이네. 거죠. 네, 저거 터널을 진짜 사람이 생째로 뚫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저 당시엔 토목 기술이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터널 공사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야지, 되도록. 네, 차라리 돌아가지. 그리고 산이 있으면 그냥 중간에 확 깎아버리지. 아니 저거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사실 굴은 안 뚫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되게 터널이 별로 그때도 없죠.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한번 다 보세요.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이 굴곡이 많은 데가 그죠. 산을 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피해가면서. 네. 화강암이 하도 단단해서 빨리 보는. 막 네. 1억 년 전 지형도 그대로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터널을 뚫어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고개 끝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부분은 도저히 겨울에 눈사태 나고 그래갖고 거기는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고기만 일부 뚫렸는데 그래서 거의 3,000km나 되는 구간에서 터널 뚫은 구간이 불과 2km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최대한 자제하는데 사실 지금 비교하면은 2km는 우습죠. 지금 영동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시면은 굴 하나가 2km예요. 불화가 2km고 그런데 그 당시 토목 기술에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 구간이 2km 정도였는데 문제가
사람 손으로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곡괭이만 다 날려먹고 아, 그렇죠. 그래서 폭약을 쓰는데 이 당시까지 쓰던 폭약이 뭐였습니까? 흑색 화약. 그죠? 흑색 화약이죠. 잘 안 되잖아. 흑색 화약은 폭발력이 약해요. 예. 흑색 화약은 당시에 하루 웬종일 터트리고 긁어내고 터트리고 긁어내도 불과 30에서 40cm 전진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이 전진해야 50cm. 철도 터널은 좀 크게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기를 어떻게 맞추시라고 했는데 이때 새로운 폭약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시겠죠. 다이너마이트가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맞습니다. 한동안 폭약의 대명사 다이너마이트. 최승경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글리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조금 더 위험해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색깔이 많아졌으니까 나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감이에요. 아까보다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깨질 것 같아 쉽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폭약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어이씨.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이렇게 서부로 이제 진짜로 이제 찐팽창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단적인 예로 1865년에 1,500만 마리의 버팔로가 불과 10년 뒤에 1,000마리로 줄었어요. 예? 지금 저게 들소 시체예요? 그렇죠. 저렇게 맙소사.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후련합니다. 더 하자는 거 아니죠? 너무 후련합니다, 원장님. 이 전쟁으로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그 모순이라는 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해도 100년이 지나도 150년이 지나도 남아 있다라는 거.